한국의 천무가 대반전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국방부 공식 대변인 요나단 코헨 준장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는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헨 준장은 후티 반군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공중해상 요격망을 이미 활성화해 다층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가장 큰 화제는 예멘 서부 지역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목격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K239였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현지 병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발사한 천무가 오직 몇 발만으로도 거대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실시간 관측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섬광과 굉음이 거의 동시에 예멘의 지면을 뒤흔들었다. 순식간에 불바다로 뒤덮인 장면을 보고 한국 무기 기술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라고 밝히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군 고위 사령관은 한국산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무심코 넘겼지만 직접 타격 장면을 보자마자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굉장한 파괴력과 정확도를 동시에 갖춘 이런 무기를 본 건 처음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적 위치에 있었다면 이 정도의 위력에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천무의 위협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 정보 당국자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다. 차세대 전투 기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밀성과 위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천무를 보고 있으면 흡사 SF 영화를 보는 듯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유럽 등의 무기를 주로 운용해 왔는데 앞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휘했던 사울 벤자민 대위는 예멘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장면을 여러 차례 재생해 분석하던 중 해당 무기의 정확도와 충격파의 파급력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개발했다는 무기를 직접 본 후 우리 외교관들과 군 수뇌부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다목적 고정밀 타격 체계를 한국이 이미 완성해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무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산 천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시간 내 대규모 탄막을 형성해 목표 지점을 극도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천무는 적 전력을 초기에 제압하거나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이스라엘 군사 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지상 무기 체계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지만 천무를 통해 다연장 로켓 분야에서도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멘 후티 반군은 천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예멘 정부도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잔해가 몇백 미터 너머까지 날아갔을 정도라며 해당 로켓 공격이 전투 양상을 단번에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후티 반군이 대규모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추가 무력 사용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극비리에 만나 예멘 후티 반군과의 분쟁 상황 및 무기체계 도입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의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비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동을 계기로 양국 간 비공식 군사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예멘 후티 반군과의 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용해온 강력한 무기 체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가 예멘 지역을 단 몇 발로 초토화시킨 미사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겁게 오르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군이 사용한 무기가 한국에서 생산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일명 천무 K239라고 직접 밝혔으며
해당 무기의 세부 기능과 전투 효용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극찬한 천무 K239는 한국의 최첨단 방위산업 기술력이 집약된 무기체계로 대량의 로켓탄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 사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 확장과 타격 정확도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산 천무를 운용한 뒤로 우리 군의 화력 투사 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특히 예멘 지역에서 후티 반군 세력을 제압하는 데 있어 단순한 심리적 위협을 넘어 적 전선을 빠르게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천무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양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는 상황에 따라 239급 로켓탄과 탄두 중량이 다른 다종의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하면 수십 발 이상의 로켓탄이 폭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타격하며 목표 지점에 대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 최대 파괴력과 정확도를 구현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은 로켓 추진체와 정밀 유도 기술에 있으며 통합 화력 제어 시스템 덕분에 한 번에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다고 빈살만 왕세자는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방위 산업이 세계적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처럼 높은 신뢰도와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체계는 생각보다 드물다. 사우디가 예멘 사태에서 거둔 성과에 천무가 큰 몫을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정보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천무 도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군 수뇌부 역시 이란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기에 이번 회동에서의 천무 관련 논의는 앞으로 더 구체화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들은 천무가 갖춘 통합 데이터 연동 능력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 지역의 방공망이나 레이더 교란을 뚫고 다수의 목표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히 혁신적이다. 기존 미제나 유럽제 다연장 로켓보다 방열, 재장전, 사격 통제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라며 천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러한 천무의 우수성을 실전 경험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천무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한국의 최신 천무를 진짜 쏴버리며 예멘 전체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에 대해 최고 수익률이 며칠 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사우디에 이어 이스라엘마저 한국산 천무를 도입해 예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일약스타로 떠오른 미국산 하이마스 HIMARS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천무가 선보인 전천후 화력과 유연한 운용 능력은 이미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격찬을 퍼붓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CNN과 BBC 등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매체들은 천무야말로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대의 맹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이 미국과 유럽의 전통 강호들을 한껏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인상적인 성능을 보였어도 천무가 보여줄 역동성과 폭발력은 비교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무의 위력은 한 번 발사하면 하늘을 뒤덮는 엄청난 탄막 형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최대 12발의 230유도탄으로 이뤄진 치명적 공격은 비단 북한뿐 아니라 어떤 적이든 순간 압살이 가능하다는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거리 80, 290km 구간을 자유자재로 공략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집어삼키는 정밀 타격력이 군사 전문가들에게 압도적이라는 호평을 받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무가 다양한 구경의 로켓탄을 혼합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세계 시장에서 환호를 받는 핵심 요인입니다. 130, 227, 230, 그리고 추가로 추진 중인 400급 로켓까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 가능한 무기체계가 바로 천무입니다. 기존 하이마스가 자랑해온 속도와 기동력에 화력을 더해 죽음의 불꽃비를 쏟아내는 능력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알자지라 AI 저지러는 중동의 수많은 국가가 천무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막 지형에서도 빠른 주행 성능은 물론 타이어 펑크 상황에서도 자동 공기압 조절로 미션을 이어가는 기술력은 게임 체인저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마스가 기동 포병의 혁명으로 찬양받았지만 천무를 실제로 본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지향무기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방산을 적극 유치하며 가장 주목한 무기 또한 천무였다는 점에서 유럽 시장의 반응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드 슈피겔 더 스피걸은 천무 발사대를 현지 사양인 호마르 KHOMARK로 명명해 대규모 배치에 돌입한 상황을 두고 이번 결정은 단순히 동유럽의 무장 강화가 아니라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넘볼 수 없는 1위로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연구개발 중인 KTSSM 차량형 전술 유도미사일까지 천무에 탑재한다면 사거리와 정확도가 단숨에 하이마스를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디언 더 가디언은 하이마스가 러시아군 보급로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해 주목받았지만 천무와 결합된 KTSSM은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선임 고문은 한 인터뷰에서 천무는 단순한 로켓포가 아니라 기동성과 화력, 정밀도까지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괴물 같은 시스템이라며 이미 사우디 UAE가 도입해 예멘 전장에서 막강한 파괴력을 입증했고 폴란드는 천무 대량 구매를 진행 중이다.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전 세계 여러 시장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한국 방산이 더욱 주목받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K방산이 또 축포를 터뜨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 미사일 최초로 미국의 수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으며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령관 입에서 직접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당했으나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당선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유세 도중 피격되었습니다. 총알이 귀를 관통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범은 사살되었고 지지자 중 1명은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장 사진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사진 한 장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날 미국 언론들이 쏟아낸 현장 사진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한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SNS를 통해 미국인의 단결과 강력한 결의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까지 오르면서 향후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며 바이든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투자 심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나리오가 한국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년간 411% 상승했고 현대로템은 92%, 하나시스템은 25%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자주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방산주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갈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K방산 신드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월 치러질 미 대선이 다시 한번 방산주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NATO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맹국의 방위 예산을 늘리라고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관련해 인상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국내 방위 산업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국내 방산업체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NATO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적극적인 군사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LIG넥스원은 여러 건의 대형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이라크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공2를 수출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천공2 등 방공 무기 체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등 9억 2천만 달러어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위사업청과 전투기 KF-21에 장착되는 엔진 공급 계약, 폴란드와 다연장포 천무를 수출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9월 진행되는 인적 분할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설 지주회사와 존속 사업회사로 분할되어 방산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 사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방산 기업 주가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산주들의 주가도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LIG넥스원은 호재가 겹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이 미국에서 유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산 유도무기 첫 미국 수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LIG넥스원은 현지 시각 12일 2.75인치 유도로켓 B02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 비교 시험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 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림팩 RIMPAC 기간 이뤄진 이번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들어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모든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전력화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 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LIG넥스원은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이번 시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국내 무인 수상정의 임무작전 수행간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화 모듈화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비공은 2019년 미국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뒤 이번 최종 시험까지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고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FCT 2차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FCT 사격 시험은 실제 림팩 훈련에서 진행하며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LIG넥스원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미 해군과 소요 제기 활동을 착수했고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 개념에 맞춰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 소요 제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미국에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주 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우리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국산 유도로켓 비공이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 함정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에 우리 방산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미 해군은 지난해 10월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 발사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상체계사령부는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비공 FCT를 진행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공 FCT를 진행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방문해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면서 더욱 주목됐는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함정 노후화가 가속화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멜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조선업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한미동맹과 세계해양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또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국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며 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사성 장군인 미국 인태사령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최고 위급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미동맹은 견고하며 모든 전투계획은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에 신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하려는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공 미국 수출을 비롯해 한국 방산의 활약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KF-21 최초 양산 계약이 보도되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방사청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F-21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5,56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시스템과 KF-21에 탑재될 AESA 레이더를 1,100억 원에 계약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KF-21이 개발을 넘어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가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유럽 군사 매체 DEFENSEANDAVIATIO에는 스페인 공군의 두 번째 전투기용 F-35에 대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스페인 공군은 항상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전투기 모델을 운용해왔다며 EF-18호넷이 서비스에서 철수하자마자 유로파이터 말고도 함께 영공을 방어할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변국 영국과 이탈리아는 F-35와 유로파이터가 있고 독일도 이 옵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는 라팔과 미라지2만 있고 폴란드에도 F-16과 FA-52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도 자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공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F-35R을 인수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스페인 해군에 필요한 F-35B까지도 아직 도입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 해군은 전투기 없이 해상 방어 전력에 공백이 생겨 그대로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F-35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고 도입 비용과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주문한 나라가 많아 제때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유로파이터로만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 나라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속도나 항속 거리 상승 고도, 레이더 탐색 거리 등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레이더 스텔스 기능이 없고 이를 위한 내부 무장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가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고 언제 개발이 될지, 과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스페인에서는 유로파이터와 함께 스페인 상공을 지킬 F-35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디펜스 앤 에비에이션은 다양한 기종이 있지만 스페인에게 F-35의 한국형 대만 KF-21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KF-21은 F-35와 같은 스텔스기가 아니지만 쌍발 엔진 항공기로 특히 해안선이 긴 국가에서 F-35에 비해 눈에 띄는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을 비롯해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는 항상 쌍발 엔진 항공기를 선호해 왔다고 했습니다. 공해에서는 엔진이 고갈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쌍발 엔진 항공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이지만 KF-21은 쌍발 엔진이라 유사시에 생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스페인은 항상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에게 따라가는 형국이었으나 만약에 유로파이터와 함께 운용할 쌍발 엔진 스텔스기가 필요한데 F-35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KF-21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KF-21은 5세대 스텔스기로 더 나아가 6세대까지 계획하고 있기에 스페인에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KF-21 양산 계약을 맺은 3사의 계약 금액을 합산해 양산 대수로 단순히 나누면 한 대당 가격은 1,300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는 개발 단계 업체 투자금 약 4천억 원과 후속 군수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기체만 보면 양산 단가가 대당 1,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35 등 경쟁 기종이 2천억이 넘기 때문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고 더 중요한 것은 KF-21의 유지 비용은 4세대 기반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기에 KF-21의 UAE와 사우디가 공동 개발을 하려 하며 폴란드, 필리핀, 태국 등 많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KF-21 양산 계약까지 맺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KF-21을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하고 수출형까지 만드는데 수출형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듯한 내용까지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구독자 100만 명에 가까운 한 군사 채널에서 인도네시아는 탈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실제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새로운 변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출형 개발 소식이 들리자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새로운 수출형 개발을 두고 이것이 향후 우리나라가 KF-21EX를 획득할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변종을 획득할 가치가 있다고 한국을 설득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KF-21 보람의 부채 상환을 제때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인니 언론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산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6월 26일 인니 조나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의 KF-21 보람에는 GE F414 엔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스네크마 M88 스네크마를 사용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받아 F414 엔진을 쓰지만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에 어떤 유형의 엔진을 사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성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라팔에 들어가는 스네크마 M88 엔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엔진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달겠다는 어이없는 보도였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 유출이 확인되어 공동 개발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19일 조나자카르타는 사우디 살만 국왕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면 구매를 취소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사우디가 첫 번째 고객인 인도네시아에서 KF-21 보람의 성능을 확인해야지만 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KF-21은 한국군의 우선 인도되며 지금 인도네시아 아니라도 사겠다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꿈을 꾸고 있는 나라가 최근 FA-50 20여 대를 수입한 페루입니다. 페루에서는 지금 FA-50에 이어 KF-21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산 KT-1 훈련기와 KA-1 무장공격기 20대를 수입한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한국산 군용기 운용국입니다. 한국산 수입 군용기 20대 중 16대는 동체와 날개 등 반제품을 가져가 페루의 국영기업이 최종 조립했습니다.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은 완전 현지 생산 방식으로 페루 수출이 추진되는데 페루는 한국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연히 KF-21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페루의 한 군사 채널에서 KF-21 보라매가 미국 F-35보다 성능이 좋나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KF-21의 우수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때문에 한국이 난처해진 상황까지 지적했습니다. 페루 네티즌들은 이 영상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쫓겨나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없어도 한국은 계속할 수 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튀르키예한테 구걸하는 존재가 된다. KF-21이 라팔보다 최선의 선택이다. 이 전투기가 5세대 개발로 확대된다면 2030년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우리 공군에 투입될 예정이다. 페루는 FA-50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작하려면 2471을 먼저 갖고 2030년에 5세대를 거쳐 최소 48기를 가질 수 있다. 페루는 약 10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테자스 전투기, 지연과 품질 문제는 언제 끝날까? 인도 매체 MATHRUBHUMI 캄. 인도의 테자스가 지난 7월 2일 인도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 HAL의 임원들이 7월 말까지 인도 공군에게 인도될 테자스 전투기가 당초 3대라고 했지만 한 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에 체결된 계약에는 2024년 2월까지 테자스 MK1A 3대의 기체가 인도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올해 3월 다시 2024년 중반에 인도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HAL은 두 번의 마감일 연장을 발표하고 첫 번째 연장된 인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두고 지연의 역사라고 조롱 섞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199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만들지 못하고 미국산 엔진과 이스라엘 레이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개발과 납품이 지연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개발에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자체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산 엔진을 도입했고 레이더는 이스라엘산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군 보급은 물론 대량 수출까지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18대를 생산하고 세계 제조 라인에서 연간 24대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도가 예정한 대로 테자스 MK1의 개량형 MKLA 생산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04 엔진의 인도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주문이 밀리면서 인도가 요청한 F404 엔진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왜 진작에 한국처럼 빨리 미국산 엔진을 도입해서 개발하고 자체 엔진 개발은 이후에 하는 플랜을 짜지 않았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 만에 엔진 1만 대를 생산을 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화는 창원 공장에서 1만 번째 엔진인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면서 항공 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얻어냈고 많은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시켰습니다. 반면 인도는 자국산 엔진을 개발한다고 버티다가 30년이란 시간을 버리고 이제서야 미국산 엔진을 도입해 테자스를 생산하려 하지만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 연이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을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과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한화에서 라이선스 생산으로 만드는 F404 엔진으로 지연 없이 빠르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FA50 18대를 주문한 말레이시아는 당초 인도 테자스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FA50으로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면 품질도 문제지만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한국산 무기까지 고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도 테자스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초음속 전투기 도입 계획을 취소했고 이집트는 테자스가 아닌 FA50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현대로템의 장갑차 100호를 계약했던 남미의 페루가 FA50 도입 소식과 함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는 2일 페루 공군은 FA50 총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는 한국 KT-1 훈련기 도입 사례처럼 페루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조립 시 기술 이전 효과는 물론 페루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구매 의향서의 로아이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약 7억 8천만 달러, 약 1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 공군은 FA50 외에도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슈퍼 투카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미국 텍스트론의 스콜피온 등 다양한 기종을 검토했지만 성능과 가격 경쟁력, 현지 산업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FA50을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페루에 FA50 도입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인도네시아를 배제한다는 말이 나온 직후라 절묘하다고 했습니다. 페루는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이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연 문제와 더불어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개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페루에 KF-21 공동개발을 하자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페루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페루와 손을 잡는다면 이는 중남미 시장에서 KF-21 개발 및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페루가 FA50 도입을 확정하고 KF-21 공동개발에도 참여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중남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중남미 시장은 인도나 중국이 노리는 시장이었는데 페루가 한국에 FA50을 도입하고 KF-21까지 도입한다면 한국이 그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KF-21을 못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러시아가 수-35를 인도네시아에 팔면서 비용을 파묘로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수-35는 F-16보다 우위로 평가되는 전투기인데 KF-21을 대체하려면 5세대 스텔스 기수 57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달 30일 KF-21 보라매의 전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57보다 인도네시아에서 훨씬 더 유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KF-21은 KF-21EA, KF-21EX, KF-21SA 등 세 가지로 변형되어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러시아산 수-57은 지금 이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수-57은 상당한 진전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량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에 게시된 우크라이나 전쟁 브리핑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에서 수-57 전투기를 공격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의 더 가디언 페이지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의해 쉽게 격추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전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국산 전투 칠하이 KF-21을 받지 못한다면 러시아나 중국,
인도산 전투기를 어쩔 수 없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모두를 놀라는 엄청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 후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엔진 공장은 IT 기반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서 KF-21의 엔진 생산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장의 진짜 목적은 한국산 엔진 개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에 나섰고 여기에 국내 최고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한국의 거대 회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것인데 인도나 중국과 달리 한국의 수준이 높아 미국과 영국 등 방산 선진국들도 한국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나 두산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 됩니다. 1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달 검증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두고 그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진 기술 확보는 한국 방위산업 포트폴리오가 전차 미사일 잠수함에 이어 전투기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배신으로 비용이 부족해지자 한국이 페루의 KF-21보람의 사업에 참여를 요청했다. 남미국가 페루가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과 KF-21 공동개발에도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배신으로 한국이 페루에게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럽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의 기사를 인용해 페루 정부는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전하며 한국도 사업자금 조달에 페루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페루는 미국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지만 KF-21 사업은 장점이 많다며 아직 전투기 개발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 투자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KF-21 첫 출고식에서 시제기 위에 페루 국기가 드리워진 것을 보고 이때부터 수상했어라고 말하며 페루 KF-21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당시 행사에 초청해서 참여한 나라들 국기는 다 띄워줬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한국산 훈련기를 쓰고 있던 페루는 정식 초청받아 KF-21을 현장에서 보았고 한국은 페루에게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가 있는 라팔로 재미를 보고 있는 프랑스가 KF-21에 대한 긴급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7월 2일 KF-21 1차 20대 주문이 왜 유럽 항공산업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업계는 K 전차와 IFV S-21 K 구자주포 KSS-3을 탑재한 잠수함과 미사일에 이어 이제는 KF-21 보라매로 중형 전투기까지 수출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한국 공군의 KF-21 보라매 블록 1 쌍발 전투기 20대에 대한 첫 주문을 막 체결하여 국제 무대에서 항공기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기술적 야망 때문에 보라매는 균형 잡히고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의 모든 특성을 제시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구 무기, 특히 유럽 무기와의 경쟁에서 정기적으로 승리하는 한국의 기갑 및 포병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왜 KF-21이 무서운지 두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KAI와 국가혁신기관인 방위사업청 DAPA, 특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개발 및 연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며 약 225개의 국내 업체들과 10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그 외에 15개의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방산 강국들이 합작으로 무기들을 만들면서 서로 이권을 더 얻으려고 온갖 잡음과 불협화음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개발 지연과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 단독으로 정부 주도하에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은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되어 무려 22년이 지난 2006년에야 프랑스 공군에 초도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UAE, 브라질에 팔려고 했지만 무려 10년 넘게 안 팔렸습니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만든 유로파이터도 개발에만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KF-21은 2025년에 공군에 인도된다면서 2016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출시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9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개발비도 9조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라팔은 65조가 들었고 유로파이터가 20조 원이 들었습니다. F-35는 무려 2,000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개발에 소요한 시간과 비용을 KF-21과 비교해보면 완전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이를 지적하며 보라매는 초도 비행부터 전투기가 성능을 입증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첫 비행부터 한국 공군의 첫 번째 생산 항공기가 인도되기까지 단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과 유럽 전문가들은 KF-21의 개발 속도에 감탄하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 KF-21 보라매가 3가지 버전으로 개발되며 각국에 맞는 수출형까지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수출형 KF-21SA는 잠재적 수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버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한국 표준과 매우 유사한 전투기이지만 고객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무장과 내부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한국이 유럽에서 K구자주포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을 이겼듯이 KF-21로도 이들 국가들을 머지않아 압도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KF-21은 블록일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지만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며 페루가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이고 6세대 개발에는 UAE와 사우디 등 중동의 거대한 자본으로 더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이란 것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방산 강국들은 KF-21을 경계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KF-21의 개발 속도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KF-21 블록1에 이어 블록2를 건너뛰고 완벽한 스텔스기가 되는 블록3로 바로 가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3는 내부 무장창을 달고 완벽한 스텔스기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작년 6월 28일 한국형 KF-21 보라매 전투기는 F-35보다 먼저 완전한 작전 능력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매체는 새로운 전투기 개발이 지연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한국의 KF-21 CJ 6호기가 방금 첫 비행을 마쳤다고 놀라위했습니다. 한 달 전 KF-21은 첫 번째 부분적 전투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 항공기는 2026년부터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 개발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까지처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어김없이 진행된다면 미국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고 있는 F-35보다 먼저 완전 작전 능력 F-50을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양산 단계에도 먼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F-35 라이트닝 11보다 15년 이상 늦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어려운데 F-35는 스텔스, 데이터 융합 및 센서 분야에서 상당히 더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입증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F-35보다 무려 20배 이상 저렴한 70억 달러, 하나 9조 원이라는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KF-21의 개발 속도는 정말 놀라웠고 상대적으로 미국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와 비용 증가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거액을 쏟아부은 F-35는 아직도 900건에 달하는 결함을 보이면서 이를 해결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KF-21은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결국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이 2023년 6월 기사에서 KF-21에 대해서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F-16, 라팔, 유로타이푼, 그리고 수-35 등이 경쟁하고 있는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곧 초대될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푸틴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때문에 잔뜩 겁에 질린 상황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궁지에 몰리니 미쳐 날뛰는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푸틴이 겁에 질려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긴장이 동아시아 전역에 전례 없는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경한 움직임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러시아의 군 내부에서는 푸틴의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시프코프 장교는 푸틴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 온 국가로 그 군사력은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무기 수출 규모는 74% 증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 카를로스 멜토로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한국 잠수함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 감탄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멜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극찬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디지털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의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군사 지원도 환영한다.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과 고급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웃 국가를 침공한 전쟁이다.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합법이다. 한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장비와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죠. 당시 젤렌스키가 콕 집어 언급한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격추를 위한 대공 무기는 신궁과 현궁이었습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2인 1조로 운용되며 개별 휴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도 마하이 이상으로 헬기는 물론 각종 고정익기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인데요. 게다가 현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제블린보다 훨씬 뛰어난 장갑 관통력을 갖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향후 제블린을 대체할 무기로 거론되고 있죠. 만약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이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각종 무기와 장비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세계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5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155포탄은 10kg 정도의 폭약을 싣고 최대 22km까지 날아갑니다. 전쟁 초기 당시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55포탄 7,000발을 발사하며 화력을 보여줬으나 올해 들어 심각한 무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한국은 현무5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그 군사적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9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죠. 탄두 중량이 8톤인 한국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려 11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사실 엄청난 미사일 강국입니다.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 국가가 많지 않은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주목한 현무 시리즈 중 현무5 역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무 시리즈 중에서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현무2는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전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었으나 약간의 개량만으로도 중거리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무3는 2006년 7월 7일 사거리 500km인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현무3호를 개발 중이라며 국방부가 출입기자들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지상형과 잠수함형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현무3 순항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11억에서 17억 원으로 알려져 비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에 2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게 느껴집니다. 한편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개발이 시작된 무기입니다. 현무4는 1톤에 불과한 현무3의 탄두 중량을 2.5톤까지 늘린 것으로 추정되며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GBU-28이나 GBU-57 일명 벙커버스터보다 이 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져 전략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대망의 한국의 비밀무기 현무5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용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이며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수준이지만 현무5 탄두 중량이 8톤이기에 이는 세계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죠. 현무5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이라고 평가받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으나 현무5는 핵폭탄보다 관통력도 뛰어나서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만일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즉각 현모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모호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히는 미사일입니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군이 현모호 탄도미사일을 성능 개량한다고 밝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능 개량을 하면 폭발력은 유지하되 탄두 중량은 줄고 사거리는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철원에서 현모호 탄두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탄두에 들어가는 장약을 기술적으로 변형시켜 폭발력을 50% 늘린 탄두를 개발할 예정.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같은 현모호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중국 등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현모호 같은 8구론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로 탄두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사거리 3500km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사거리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돼 현모호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현주 현모호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완성품이 나와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 체계도 구축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강력한 방산산업과 군사력을 인정하며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유독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최근 5년간 독보적인 수출 증가율인 177%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수출액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죠. 수출 대상국도 2023년 12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달 루마니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확정했으며 수출 규모만 따지자면 약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에 쫄란드와 했던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 수출 계약이 약 2조 850억 원이었으니 두 번째로 달성한 조단위 계약인데요.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 전차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격 테스트 수행 후 협상에 돌입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과 천공 11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인 미국 방산 시장을 향한 K방산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화는 지난달 미 해군 함정 사업을 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이 야수 모드로 돌변했다. CNN은 한국 방위 산업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고 포브스지는 한국이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국가적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